오늘의 정치권 이슈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두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올해를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국정과제 방향을 제시하면서 역시 뭐 경제라는 단어 그리고 코로나라는 단어, 위기라는 단어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가장 아마 마음에 오다는 건요. 일상으로의 회복을 예. 빨리 하자. 결국은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백신을 통해서 어쨌든 코로나 방역도 만들고 그다음에 좀 이 코로나 상황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빈부격차도 커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커지고요. 특히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중소기업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격차 해소를 정부의 어떤 뉴딜 정책이라든지 재정으로 좀 메꾸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이제 공급 정책을 빨리 내놓겠다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다들 이제 최근에 잊고 있었는데 어쨌든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 뭔가 성과를 내겠다 예. 이런 의미가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야당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동문서답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대통령께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신년사죠. 뭐 내년에 신년사도 있겠지만 내년 신년사는 정말 이제 공허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 신년사를 집행할 뭐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을 테니까 올해 신년사가 말씀하신 내용이 집행도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더 의미를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해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터널 끝이 나고 온전히 일상이 회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안에 이렇게 되기를 안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정말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희망이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선진국가 도약하리라. 이거 안 바라는 국민 아무도 없죠. 근데 뭐 제가 오기 전에 다른 그 패널들 얘기하는 것도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뭐 그 정의당의 이정미 전 대표조차도 그 희망만 가득하고 구체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희망이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신년사이긴 하죠. 그러니까 또 희망이라는 화두를 던져주고 희망을 또 국민들한테 전파시키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는 건 거기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네. 뭐 백신 치료제도 저희가 뭐 이제 독려하고 백신 개발도 독려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다음 달부터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 이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거는 이 백신하고 제일 중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뭐 우리가 면역이 완성되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언급이 좀 없으셨어요. 그랬기 네. 때문에 야당의 반응이 구체성이 떨어진다. 팩트는 없고 희망만 가득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다음 공급 얘기도 좀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또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고 저희가 비판을 하지만 신년 기자회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를 보완한 실질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길 근거가 나오길 기대해보고요. 네. 또 하나 특징은 신년 인사회 1월 7일 날 인사 말에서는 회복, 통합, 도약이라고 하셨다가 회복, 도약은 그대로 두시고 오늘 1월 11일은 통합에서 포용으로 바뀐 게 이제 변화가 있다. 이거 나중에 저희가 뭐 사면과 관련해서 말씀을 또 좀 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또 2018년, 2019년 신년사, 2020년 이런 신년사보다는 북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었죠. 예. 이런 부분에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신년사를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단은 북미 남북 대화의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김 위원장의 8차 당대회 발언도 있었고요. 앞으로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는데 한 뭐 국무부 장관이라든지 인준 걸쳐 한 6개월 걸리니까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물론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안 네. 끝났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보면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좀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상 간의 뭐 개인적인 친목 관계로 케미가 좋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끌어왔는데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의 눈치를 좀 덜 보고 일할 수 있는 6개월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어쨌든 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교류도 시도했었는데 이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게 물론 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약간 시어머니 역할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바이든 정부에서 들어왔을 때 남북 간의 어떤 뭐 교류라든지 이거를 반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본격적으로 외교 뭐 진용을 꾸리기 전 한 6개월 정도가 오히려 남북 간에 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지금 말씀처럼 또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뭐 비난도 많이 했습니다만 남한학에 따라서 달렸다. 네. 그리고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는 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하고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교류라든지 아니면 뭐 남북미 간의 뭐 비대면 3자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답방 문제도 아마 올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아마 남북 문제 마지막 노력하겠다는 의미에서는 그 의미가 저는 뭐 좀 성과를 내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서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예. 이런 걸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잠시 나왔지만 윤건영 의원 하면 이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내면서 대통령의 복심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윤건영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오늘 또 서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여름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답방 시기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의 궁금증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보기엔 약간 의지 표명 같아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도 보면은 뭐 답방할 것 같다 정도가 아니라 해야 된다 정도였던 것 같고요. 서른 의원 아침에 저도 인터뷰 들어봤는데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어떤 기대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구체적으로 예. 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좀 뭐 그 대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이러면서 그 이후에 남북 간에 물론 이제 하노이 노딜이 벌써 2년 지났거든요. 예. 2년 동안에 그 이후에 남북 간에 어쨌든 직접적인 뭔가 움직임은 잘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래도 답방을 한다 그러면 올해 내 하지 않겠냐 이런으로 보이고 아마 지금 뭐 만나서 뭔가 추진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예,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우리 측이 하기에 달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발언이 사실은 좀 주목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도 있었잖아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핵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 30번 이상 나온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소량 핵무기 뭐 이런 얘기, 소형, 경량화 핵무기 얘기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뭐 희망을 갖고 있을 예. 수는 있지만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은 거의 전제 국가나 다름없죠. 1인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독재 국가니까. 예. 그런데 세익스피어도 얘기한 것처럼 국왕의 직업병이 암살이다. 국왕은 자신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코로나 면역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올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진핑 주석조차 안 오잖아요. 그렇게 오라고 해도.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몸을 움직일 가능성은 그런 면에서도 희박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대미 관계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미 관계나 북미 관계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문제도 또 종합적으로 작용할 텐데 바이든은 부통령을 8년 했죠. 예. 그리고 뭐 연방 외교위원회 위원장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위원장도 역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인 그 행보를 보면 그리고 정치적인 그 결을 보면 1970년에 우리 나이만큼 그때 카운티 의회 의원이 처음 되고 1972년에 연방 상원 의원이 됐으니까 워싱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미국의 정치적인 특성 결을. 근데 미국이 어떻습니까? 외교라는 거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때 아주 특이했던 거죠. 톱다운 방식, 정상회담 중시 이런 게 특별했던 거고 바이든은 지금도 1월 언제였죠? 7일인가 6일인가 델라웨어 자신의 고향에서 승리 선언 연설을 할 때 그 핵심 메시지를 보면 시스템으로 움직이겠다는 거 외교는 실무 협상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북 정책은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추진하지만 그렇게 톱다운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은 별로 없죠. 바텀업 방식으로 선회하겠다라는 예. 의지를 밝혔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답방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뭐 제가 뭐 답방하는 해서 남북 관계 화해가 되면 그거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얼마나 많을 예. 건데 모두 다 원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생각도 해야죠. 예.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면 얘기는 그동안 저희가 많이 다뤄오긴 했는데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와서요. 특히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도 이 아까 좀 말씀하셨죠. 포용이란 것, 이전에 신년 인사회 때는 뭐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것이 사면과 또 완전히 좀 분리돼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면이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보시는 것처럼 기여 못할 거다라는 평가들이 더 많이 나왔네요. 현근택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이 명분으로 삼은 게 국민 통합이었잖아요. 예. 국민 통합으로 명분을 삼았는데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사면에 찬성 반대 여론도 있지만 그거 비슷할 거예요. 아마 찬성보다도 반대 여론이 많은 것 같고 그만큼 아마 제가 보기엔 국민 통합에 기여 못할 거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마 반대 여론에는 대부분 아마 우리 당 지지자들은 거의 뭐 8, 90% 정도는 반대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그러면 민주당에서 집권당에서 굳이 사면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아마 국민 통합이라든지 본인의 평소에 소신을 밝힌 것 같긴 한데 좀 주변 여론이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들어보고 아마 자가 격리 중에 나온 발언 같긴 합니다만 아니죠. 나와서 이제 신년 인사회 때 나온 발언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아마 판결 나기 전에는 뭐 사면 얘기는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판결이 나오면 그 후에 당연히 사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인데 그냥 여론에 따라가면서 갔어도 되는데 선제적으로 제기해서 오히려 약간 손해만 본 형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에 아마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사에서는 오늘 사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달 중순쯤에 이제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이제 그때쯤이면은 형이 확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때는 좀 언급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사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뭐 상고를 취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건 너무 이례적이니까 이런 이 사면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 전에도 문제가 됐을 때 이게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절차가 안 끝났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분들하고 대담 같은 거 KBS 대담이었나요? 그때도 말씀하실 때 보면 두 전직 대통령의 이렇게 영호의 몸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부담, 그다음에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본인이다. 이런 데 대해서 부담을 아주 크게 갖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죠. 그리고 지금 뭐 사면에 대한 언급은 이낙연 대표의 언급이었지만 뭐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의 의중을 전혀 살피지 않고 얘기를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통합이 항상 사면의 명분이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나오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사실 대통령께서 통합 1월 7일 그 신년 신년 인사 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통합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은 신년사에서 포용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야당 사람들이 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통합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럼 오히려 사면을 해서 국민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통합이 되는 건 일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새로 던져주는 건 아닌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포용이라고 본다면 포용은 좀 더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를 끌어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면을 포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걸 또 하실 수도 있죠. 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면을 바라는 사람들의 논리지 또 반대하는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부담을 갖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새로 오는 대통령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영호의 몸으로 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죠. 예. 이제 그 전에 전직 대통령들은 뭐 한 2년 남짓 이랬을 텐데 뭐 4년이 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결을 하시는 거를 바라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는 거죠, 반드시. 예. 이달 중순쯤에 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만일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선고가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그때쯤이면 대통령이 사면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 좀 잠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보시는 것처럼 부정평가 쪽으로 조금 더 올랐고 긍정평가 좀 더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집권 하반기 지금 반환점을 이미 돌아서 종착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결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워낙 공고했던 지지율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런 하락세가 더욱더 눈에 띕니다. 앞으로 좀 반전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아마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점점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12월 아마 첫째 주로 기억합니다. 첫째 주 정도부터 40% 이하로 떨어지고 지금 6주째 되고 있거든요. 이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그러면 그런데 좀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예전에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대통령들이 보면은 측근 비리라든지 아들이 구속된다든지 이런 부정부패와 관련된 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첫 번째가 아마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생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정책의 문제입니다. 예. 부동산 정책은 충분히 아마 오늘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변창훈 장관이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도 제가 보기엔 아마 백신 접종이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이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업을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전부는 아니어도 이런 분들 반 정도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부에서 못하게 한 거니까 사실 보상 정책 손실 보상 해주는 게 맞거든요. 법적으로는 어떤 정부의 정책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할 때에는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문제, 공급 정책이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저는 재건축 재개발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백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승부를 걸면 좀 반대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당 지지도도 한번 저희가 볼까요? 정당 지지도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울경에서도 민주당을 앞선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같은 상승 배경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반사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지율을 상승하고 그럴 만한 동인이 있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디 인터뷰인지 아니면 그런 그 기사가 실렸던데 최창집 교수님 진보학자죠.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야당이 정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제 여야 모두 비판을 하시면서 그런데 여당의 일당 체제가 아닌가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비판은 야당이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 같은 여론조사 회사를 쭉 비교를 해보면 그게 같은 여론조사 회사로 비교를 해야 좀 의미가 있잖아요. 항상. 그죠? 2018년에 1월에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70%가 넘더라고요. 한 70% 정도 되고 2019년, 2020년 정도에 49%에서 50%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2020년 1월까지도 모두 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는 2020년 되면 오차범위긴 한데 그렇게 항상 긍정평가가 더 앞섰다가 올해 이제 부정평가가 드디어란 표현은 쓰면 안 되겠죠. 이제 올해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제 추세가 부정평가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60%를 넘어섰다 해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좀 전에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민생 문제라고요. 정책 문제죠. 부동산은 무엇보다도 공급 문제일 수 있고요. 백신은 12월 8일 날 영국에서 이제 할머니가 백신 1호로 이게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언제가 되는지 약간 애매하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맞는다니까 백신 추정 주사 이런 얘기를 여당 의원이 하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 미국 FDA 승인도 안 나고 영국에선 났지만 EUN 신청서도 안 내는데 그게 백신 추정 주사겠죠. 그분 논리에 따르면. 근데 우리는 그거부터 맞아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민생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가 노력하면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대전환한다. 최창집 교수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책을 대전환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1년이라 하더라도 1년 5개월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여당은 많은 수단을 갖고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더 저는 처절한 반성과 그다음에 자체적인 노력으로 끌어들이는 반사 효과가 아닌 그런 스스로 얻어내는 그런 그 여론 지지율에서 실질적인 의미 있는 상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조건부 출마를 했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 쉽지 않을 것 같다. 안철수 대표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설명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 대표와 당대당 통합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호 2번으로 이기는 게 낫다. 뭐 이런 분위기 자체가 으쌰으쌰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아마 오세훈 전 시장이 좀 아차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뭐 조건부 출마 선언에서 이게 출마 선언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잖아요. 왜 조건을 거냐라고 해서 또 아침 뉴스에 보면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게 무슨 출마 선언이냐 네. 경로했다는 얘기도 있는 거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이 그전에는 본인의 출마를 단일화라든지 입당이라든지 요걸로 삼았는데 이제 보니까 여론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지금은 왜냐하면 말씀처럼 일단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당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당 후보가 나가도 당 지지율 그대로 받지 않을까? 예.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안철수 지금 대표도 본인이 일단 지지율이 1인데 왜 내가 당에 들어가서 저기 들어가서 오히려 지지율 까먹냐. 내가 지지율 1이다. 한마디 얘기하면 내가 좀 앞서가고 있다. 이거잖아요. 저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냥 삼자구도를 염두에 둘 거다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호불호는 모르겠지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좋게 얘기하는 게 최근 한 1년 새에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다시 얘기하지 마라 할 예. 정도니까. 아예 언급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다고. 언급도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입당이고 뭐 원샷 경선이고 얘기하지만 제가 예. 보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절대 안 받아들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당내에서 뽑아서 우리는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론은 안철수 대표가 접느냐 마느냐밖에 없는데 안철수 대표가 여기서 접으면 정말 이제 집에 가야죠. 이제 더 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럼 저는 오히려 안철수 대표는 본인 지지율을 믿을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당 지지율을 믿을 것이고 그러면 뭐 둘 쪽 다 포기하기 쉽지 않지 않은가. 단일화 가능성이 거의 이제 없어지는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선택이 궁금해지는데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야당 내부에도 뭐 지금들 말씀들 하셨지만 두 가지 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한테 힘을 밀어줘야 된다. 뭐 우리 당 사람이든 밖에 사람이든. 뭐 근데 그 사람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거에 대해 또 이제 세부적인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야당이 지금 이제 그 최창집 교수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야당이 정당 노릇을 못한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제일 야당인데 지금 대선의 전초전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냐. 이건 우리 야당 당원들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야당의 존립 기반이기도 하니까 꼭 우리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선의 전초전이라는데 모두 동의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이 큰 선거에서 1년 전에 이 선거에서 이기면서 우리가 승리의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야당으로 사는 동안 어려움도 이제 켜켜이 쌓여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당원들의 다수 그리고 많은 그 지금 반사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모아주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그런 게 저는 충분히 야당의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안철수 대표도 사실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당선이 될 본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의 어떤 조직의 힘은 없어요, 솔직히 지금. 근데 지금 이 선거가 보궐선거기 때문에 조직으로 어느 정도 투표율이 낮으니까 조직의 힘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국민의힘만 해도 조직의 힘이 서울 지역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있거든요. 많이 약세가 돼 있어요. 근데 국민의당은 더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안철수 전 대표의 힘은 국민의 지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론이 반드시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게 강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어떤 야권이 후보가 단일화가 못 된다 이러면 국민들이 언제든지 회초리를 들 수도 있고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도 걷어들일 수 있고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국민들의 염원이 가장 큰 동인이 되고 압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기 짤막하게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박영선 장관이 오늘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갈짓자 행보다 이런 비판도 했고요. 본인의 등판 시기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 곧 결정 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 선거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우상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박영선 장관이 최근 이런 언론 인터뷰들이 꽤 자주 하면서 본인의 등판 시기를 좀 조정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영선 지금 장관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서 저도 지난주에 이제 박주민 의원 만나가지고 좀 설득해 보려고 좀 나오라고 설득해 보려고 만났는데 안 나온다고 그러죠. 아니 안 나온다고 그러진 않아요. 고민 중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생각을 보니까 우리 당이 결선이 있습니다. 결선이 지금 이제 박영선 의원이 앞서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아직 출마 선언한 분들 많지 않지만 결선으로 갔을 때는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꼭 그러면 나오시라 그랬더니 또 다른 고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금 말씀처럼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선거라는 게 좀 판을 벌리고 크게 벌려야 되는데 이 사면 논란 전에 저는 아마 좀 후보 논란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후보 이낙연 대표가 누구 나오라라고 차라리 그냥 얘기해서 그냥 이 사람이 나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막 나오는 분위기라도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면 논란은 사실 선거에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요. 다른 분들도 좀 여성이든 아니면 좀 초선 의원들 중에도 좀 패기 있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박영선 의원은 뭐 저는 나올 걸 봅니다. 근데 지금처럼 가면 그냥 조용히 가서 조용히 선거가 되면 오히려 주목 못 받는 선거가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인데 그런 우려도 좀 없지 않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두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